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인식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한류 드라마에도요. 네. 그 중동의 왕세자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예, 그만큼 돈 많다 이런 이미지들이 많아서 궁금해는 하지만 네. 사실은 중동은 아시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위원님은 이 중동과 인연을 맺은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2009년 초에 예. 부임해서 2021년 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있었죠. 네. 그러면은 13년. 네. 13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굉장히 이름을 자주 올리게 된 게 또 우리랑 경쟁하는 엑스포 때문에 네, 그렇죠. 지난번에 파리에서 그 PT 있을 때 보니까 택시를 싹 다 샀더라고요. 광고판처럼. 예.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셨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을 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사우디에서 일을 했고 돌아와서도 이제 사우디 쪽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 사우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비중이 크게 들어오는데 글쎄 요즘에 좀 그 엑스포 때문에 그쵸. 관심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살아있다에서는요.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요. 특히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모든 걸 쥐고 있다고 알려진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 살만 왕세자면 왕자의 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왕이 있고 왕자들이 있고 왕세자가 있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예, 그 이제 왕위 계승순위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네. 이제 왕위 계승순위 첫 번째를 이제 왕세자라고 하든지 이제 동생으로 가면 왕세제라고 하죠. 동생이면 왕세제. 근데 형제 계승이 원래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가 1932년에 이제 나라가 세워졌는데요. 초대 국왕이신 압둘 아지즈 국왕이 즉위하시고 21년인가 재위하시고 네. 1953년에 아들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물려줘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예. 형제 상속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자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죠. 왕자님이면 네. 우리 보통 백마탄 왕자님은 젊고 잘생기신 분이라고 거기는 생각하는데 왕자님들이 다 할아버지입니다. 연세가 네. 많으시네요. 네, 보니까 네, 53년생이시고 네, 64년생이시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서부터 이렇게 형제대로 쭉 내려오다 갑자기 왜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당연하죠. 그 뭐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 네. 그러면 빈살만이 원래 왕위 계승순위 안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자면 다 왕위 후보는 되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3년부터 이제 형제 상속으로 내려오다 네. 보니까 나이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예. 그래서 6대 국왕이 이제 압둘라 국왕이고 지금이 7대 국왕인데요. 네. 6대 국왕이 즉위하신 게 2005년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그 밑에 이제 왕세제가 계셨는데 네. 왕세제가 고령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6대 국왕이 13번째 아들이고요. 예. 지금 7대 살만 국왕이 32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32번.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45분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살만 국왕 앞에 예. 그 전임 국왕과 사이에 19명 왕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19명 그 왕자 다 내려와서 자기까지 올래니까 확률이 없었죠. 예. 그런데다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살만 국왕의 12아들 중에서 6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아버지 국왕이 왕위 계승 순위에서 굉장히 멀리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살만 국왕의 아들 12 중에서 또 6번째니까 많이 밀리는데요. 네, 많이 밀려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아는 단어 중에 제일 큰 게 미스터 에브리띵. 네네. 뭐든지 다 할 수 네, 있다면서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게 이제 부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빈살만 재산이 2조 달러입니다. 2,8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보통 한 650조 정도. 네네, 그렇죠. 그 대한민국
한 한 뭐 6년? 6년 정도 네, 통치할 네, 수 있는 네. 자금 그 예산이 있는 건데 이 실체가 있습니까? 아, 우리나라 예산으로 한 6년치가 네. 되는데요. 사우디 예산으로는 그보다 훨씬 많죠. 사우디 예산이 우리보다 작거든요. 적을 테니까요. 적으니까 아, 살만 국왕이 2015년에 즉위를 했는데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그 뭐 아들은 전면에 나타나질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올 6월 달에 무함마드 빈 살만에 대한 책이 이제 두 권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네. 거기에 언급된 거를 보면 살만 국왕에 즉위하기 전까지는 재산이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살만 국왕이 이제 국왕으로 즉위한 게 2015년이고 네. 이제 왕세 제에 오른 게 201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제 권력의 전면에 나섰다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그때로부터 따져도 지금 10년 이제 겨우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넘은 사이에 그 재산을 모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한 7, 800조 되는 돈을 10년 안에 모았으면 네. 1년에 근 300조 가까운 돈을 그쵸.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국가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소유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사용권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자기 재산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돈을 쓰는 걸 보면 국가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은 국가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아람코 같은 국영기업도 그 국영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걸 갖다 팔 수는 없지만 네, 여기 네. 안에 있는 네. 많은 소유권,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처분권을 본인이 가지고 네. 있으니까. 그 왕세자가 가진 요트가 하나 있습니다. 세레네라는 요트가 있는데 그 요트 안에 그 살바토르 문디레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몇 년 전에 화제가 됐던 그림인데요. 그림 하나 배 한 척이 1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제가 판타지 소설 듣는 것 같은 네, 네. 이게 현실감이 전혀 없어요, 의원님. 네. 저는.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미스터 네. 에브리띵. 네. 그러면 이 국가의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고는 네. 사람밖에 없는 국가라고 보통들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네, 스스로. 네. 근데 자원부국이면 사는 기분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행복지수가 되게 높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우디 국민의 행복 지수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거기서 살면서 느낀 거는 글쎄 그렇게 행복한가 하는 의문이 좀 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왕실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요. 그 지지도가 높은 게 이전 국왕까지는 거기가 전제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에 그렇게 예민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표를 얻을 일이 없으니까요. 2010년에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좀 이제 국민의 시선들을 의식하게 됐고 또 이제 살만 국왕이 오르면서 이제 정적들을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민 특히 이제 그 여성과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폈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왕실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뭐 조그맣게 이제 몇 개씩 펼친 적은 있는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시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보면 처음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왕실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연속적으로 펴나가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국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히잡이 아니라 부르카 뭐 네, 이런 거 쓰지 네, 네.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다 그것들이 해제가 돼서 의무가 아닌 거가 되긴 했는데 네. 제가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다 네. 여성들이 입었습니다. 네.
더워서 어떡하나요? 부르카는 거의 눈도 거의 가리는 수준이던데. 그게 생각보다 그게 유용합니다. 거기는 이제 전부 긴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햇빛 아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 더워요. 예. 그러니까 부르카가 뭐 종교적인 아니 근본주의적인 물론 부분이 그런 면도 있겠지만 있지만, 그 이제 복장이라는 것은 그 기후나 무슨 환경에 이제 맞게끔 만들어지는 그렇죠.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슬람의 이제 근본적인 정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우디에 사는 무슬림들, 네. 이슬람 교도들은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을 보호하는 게 이제 어떤 자유를 주고 이렇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저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감춰놓는 걸 보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지금 시선으로 보면 전부 여성 억압적인 정책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시선이 좀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들은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안 시키. 네, 일도 안 시키고 거기 다 얼굴을 가리고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시아버지가 며느리 얼굴을 모르고 살기도 한답니다. 네. 그럼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린 소개팅을 할 때도 사진 먼저 주고받는데. 거기서는 결혼식 할 때도 남녀 손님들이 다 따로따로 결혼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의원님? 상상이 안 가는. 그러니까 여성 하객들이 있는 데 가서 하고 예. 남성 하객들이 있는 데 가서 하고 필요에는 남성 여성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네. 그 구분을 하는 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군요. 예. 이게 이제 잘 모르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떨까가 제일 궁금해서 네. 중요하지 않은데 궁금한 질문을 드렸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부분 사막이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아랍권 국가들 중엔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번째로 넓대는데 인구는 3,500만 정도 수준이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비해서도 꽤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 또밖에 안 돼. 예, 3분의 2 정도 예. 좀 안 되죠. 네. 그런데 인구의 절반이 젊은 사람들입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지금 어머, 작년 통계로 보면 만 35세 미만이 66%가 넘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국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아이를 많이 출산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8명이 넘었습니다. 한 집에서 8명의 한 아이가 여성이 8명의 네, 아이를 8명의 아이를 낳죠.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그것이 4명으로 내려왔고요. 예. 요즘에는 이게 2.5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그러다 많이 보니까 내려오긴 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산율 때문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럼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처럼. 글쎄 경제 활력을 어떤 지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네. 저는 뭐 경제 활력이 우리나라보다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 분들이 네. 굉장히 부지런하고 네, 뭔가를 네, 계속 그렇죠. 만들어내는 국가이기는 하죠. 근데 사우디가 중동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거대하고 세계에서도 20위권 내래는데 아랍 국가에서 유일하게 G20에 속해 있는 네, 국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때문에 성장을 한 거니까 아니면 다른 뭐 산업 구조가 뭐가 있을까요? 그 석유 때문이죠. 이제 사우디의 재정을 추계하는 방식이 201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2018년 1월 1일에 부가가치세가 처음으로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는 국가 재정을 세금 수입과 세금 외 수입으로 나눴는데 그 이전에는 석유 수입과 비석유 수입 이렇게 나눴습니다. 국가의 재정을요? 네. 이제 들어오는 수입을 나눌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석유 수입과 비석유 수입을 나누는 그 시대에 제가 기억하기에 2014년까지는 석유 수입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의 90% 이상을 석유에 기대서 산 나라입니다. 물론 석유 이외에도 자원이 많지만 지금까지 개발돼서 경제에 이렇게 이제 경제로 이전된 그런 재원들을 보면 절대적으로 석유가 크죠.
세금을 걷는 모양이네요. 2018년 1월 1일에 부가가치세 5%를 적용했고요. 2020년 7월에 그것을 15%로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10% 정도 네, 그렇죠. 되죠. 네, 예. 네. 그러면 그 전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아예 없었던. 소득세는 지금도 없고요. 소득세는 없습니까? 2015년 이전에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관세는 있었는데 네. 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는 있었는데 예.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럼 가서 돈을 벌잖아요. 거기는 네, 소득세 네. 없습니까? 외국인들에게 과세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검토만 하다가 적용을 안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부양가족세라고 해서 예. 그 외국인이 이제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사람이 한 13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뭐 4인 가족이면 본인 빼고 네. 3명이면은 한 35, 6만 원, 40만 원 가까이 예. 되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이면 480만 꽤 원이잖아요. 크네요. 예. 근데 그 외국인들의 소득이 보통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이래야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네. 거기서 그 돈이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금도 굉장히 높은 세금이 된 셈이죠. 야, 그 굉장히 우리나라와 구조가 다르죠. 예. 네, 네. 국가의 산업의 근간이 다르니까 네, 네. 진짜로 약간 공상과학 소설에 있는 국가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 원유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뭐 그냥 상식을 가진 분들이면 쉽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에는 이제 사우디뿐이 아니라 오펙 네. 석유 네, 수출 기구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석유 쿼터가 있는데 사우디가 대략 한 1,2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하루에. 예. 그런데 이제 시설을 100% 가동을 못 하니까 예. 평균적으로 9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1,200만까지 올라갔던 적은 잠깐 있었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자국 안에서 소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수출하는 것은 하루에 보통 720만에서 73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725만을 평균을 잡고 예. 거기에 유가를 곱하고 365일을 곱하면 예. 그 석유 수출로 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어림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가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국가 재정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를 추정하는 정도로는 충분한데요. 그랬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한 3천억 달러 정도 됐고요. 예. 2020년에 실물 가격이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이럴 때는 그게 한 1,000억 달러 정도 선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 작년 매출이 2,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삼성전자 1년 매출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사우디에는 화수분처럼 땅에서 석유가 솟아나와서 뭐 써도 그렇게 돈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 규모라는 것이 물론 삼성전자의 매출과 그것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경제의 규모를 비교할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우디에서 석유 수출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삼성전자가 1년 매출한 돈 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름값은 굉장히 저렴하겠군요. 나라에서 석유가 나니까. 제가 처음에 2009년에 부임했을 때는 리터당 한 130원 정도 돼서요. 제가 이제 거기는 이제 기름값이 싸니까 큰 차를 좀 사용했는데 네. 차에다가 가득 채우면 기름을 채우면 한 8,000원, 9,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름 들 때마다 이제 행복했지요. 그러다 지금은 많이 올라서
한 리터당 700원 정도 합니다. 많이 올랐네요, 진짜. 4배 올랐습니다. 네. 엄청 많이 올랐네요. 거기는 오르면 몇 퍼센트 이렇게 안 오르고 몇 배씩 오르는 나라입니다. 그 약간 중간이 없고 네. 중간이 없고 네. 식사 한 끼를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거기는 외식을 이제 하신다고 치면 계층이 많기 때문에 네. 싸게는 한 7,000원, 6,000원, 7,000원, 네. 비싸게는 뭐 한 2, 3만 원 가고 이렇죠. 그 밥값은 그런데 기름값은 네. 식사 비용의 10분의 1밖에 안 거의 되는. 외식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산업 구조가 통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겠다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의존도 90%면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뭐 네. 그래도 한 7, 80%는 되지 한 않을까요? 70%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거기다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통치자 입장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에 목숨을 걸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탈석유화하는 경제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네, 게 빈살만 네, 왕세자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 제가 이렇게 그 전통 의상 입은 거 말고요, 그냥 조끼에 이렇게 입은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푸근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던데요. 아주 냉혹한 총리의 이미지를 무섭죠.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 저기 뭐지 사촌들도 다 가둬서 안 풀어주고 네, 굉장히 네. 무섭던데요. 네네. 그 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게 이제 카슈크지 네. 언론인 살해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왕세자가 아니라 왕자 중에 하나가 예멘 국경 근처에서 헬기 사고로 이제 죽었는데 뭐 어디에도 그 왕세자가 했다고는 나지 않았지만 뭐 거기 사람들은 다 왕세자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왕정 국가여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나 정치가 좀 달라서 그럴 전제왕정 국가인데요, 사우디가. 예. 아마 그런 구조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왕정 국가가 상당히 많이 있죠. 왕국이 네. 많이 있는데 대개가 이제 입헌 군주이고 네. 또 그냥 왕정 국가라고 해도 왕의 어떤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나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우디에는 전혀 없고요. 예. 이제 2017년에 이제 리츠칼튼 호텔에서 이제 많은 왕자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이제 가두어서 숙청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네.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왕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세력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현재는 제도적으로 왕실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뭐 제도나 뭐 어떤 조직 같은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은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실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유일한 것이 되지요. 네. 그럼 국민들은 만약에 왕실의 결정이 마뜩치가 않을 때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정적도 없으니까 네, 왕실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전에는 어떤 구조였었냐면 그 왕실이 이제 전제왕정 국가니까 왕실이 최고 결정권을 가지긴 했는데 네. 이제 왕자들 사이에 이렇게 세력 분점이 좀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는 술탄 왕자가 50년 정도 이제 장관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외무부는 그 파이잘 국왕 자신이 이제 외무부 장관에서 아들한테 물려줘서 85년인가를 파이잘 집안에서 했고요. 장관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무부는 나에프 왕자가 네. 나에프 왕자 아버지하고 나에프 왕자와 나에프 왕자의 아들이 이어서 한 그것도 5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의 장이 10년, 20년 있으면 그 조직은 그 사람의 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국방부가 이제 술탄 왕자 집안의 손에 네. 있고 내무부는 이제 경찰을 갖고 있는 내무부는 나이프 왕자 손에 있고 외교는 이 파이잘 집안에 있고 또 그 국가방위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긴 또 압둘라 국왕 집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왕이 최종적인 결정권은 가졌지만
국왕 맘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 국왕이 들어서면서 그 국방부 장관을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국방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그게 그때가 이제 2015년인데요. 이제 왕세자가 지금 1985년생입니다. 30살 때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린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방부를 접수하고요. 군을 가진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그 내무부를 이제 무함마드 빈 나이프 왕세자를 폐위시키면서 내무부도 접수하고 경찰도 갖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국가방위군도 이제 그 전왕인 압둘라 국왕의 아들이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내치고 그래서 국가방위군과 경찰과 국방력을 전부 한 손에 움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견제할 세력이 전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재정의 권한도 그렇습니다. 네. 그에게 있으니까. 네, 그 위원님이 번역하신 무하마드 빈 살만 책에 보면 빈 네. 살만이 옛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모습의 통치자가 되고 싶다라고 네. 얘기를 네. 본인이 했대는데 그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권을 좀 확대해 준 것 같아요. 네,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운전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까? 네. 뭐 축구 경기도 보러 가고. 그 전에는 여성이 그 운동장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성은 운동을 전혀 안 합니까? 지금은 아주 그냥 상전벽해가 됐는데요. 네.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는 여성이 스타디움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와 사우디 국가대표가 경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이 보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당연히 가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임시 조치로 한쪽에 이제 칼을 맞고 그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는 쪽에 저희 교민들을 앉혔어요. 예. 남녀가 같이 앉게 하기 위해서. 예. 칸막이를 네, 아니면 그 여성들이 거기 들어갈 수 없는 데니까 그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여성 정책을 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 두 가지 정책을 편 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우디는 이제 전제 왕정 국가라 왕실의 모든 힘이 모여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력 분점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러다가 그것을 2017년 리츠칼튼 호텔 사건을 겪으면서 그 세력들의 예봉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파가 생기겠죠. 네.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왕이나 왕세자의 입장에서는 명분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린 것이 이제 여성과 청년 정책이에요. 또 그것이 사우디를 산업 다각화를 해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여성 정책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운전보다는 그 마흐람이라는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예. 남편이 돌아가시고 없으면 그 아들이 그 여성의 모든 행동을 허가를 내주도록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의 승인이 없으면 예전에는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가 있을 동안에는 여성이 여권을 내질 못했어요. 그 물론 이제 그 해외 여행도 안 되고요. 예. 그 이제 남편이나 그 이제 후견인의 승인이 있어야만 그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여성이 이제 여권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승인 안 받고도 여권을 낼 수 있게 됐고 요즘에는 이제 해외 여행도 마흐람 그 후견인의 승인 없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 운전이 있죠. 여성 운전은 이제 여성 운전이 그냥 단순히 운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외출도 할 안 수가 되고. 없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성을 억압하는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여성 운전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이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의무 고용 정책을 네. 사용을 했습니다. 의무 고용 정책을 적용을 했는데 의무 고용 정책은 제 생각에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았나 싶은 게 취업 인구가 그다지 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권하고 벌써 한 7, 8년 지났는데요. 사우디의 지금 취업자 수가 한 1,500만, 600만 정도 됩니다. 아, 청년이 66%라고 예,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우디 자국민의 취업자 수가 400만이 안 되고요. 에? 외국인 취업자 수가 1,200만입니다. 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취업 정책도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왕세자가 이제 두 가지 정책, 청년 정책과 여성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몰아가고는 있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은 여성 운전 그리고 뭐 여권을 낼 수 있는 정도 말고는 제가 보기엔 크게 개선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탈석유화 프로젝트 중에서 네, 비전 네. 2030 네옴 신도시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네. 더 라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인조로 만든 도시인 거잖아요. 네, 인공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길이가 170km 구간에다가 위쪽으로 500m. 네, 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나 건축가들은 이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부정적인 느낌들이 조금 더 강한 이제 거. 가능한가 하고 현실적인가 하고는 좀 다르죠. 네. 뭐 현대 기술이나 과학으로 불가능한 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170km면 간단하게 보면 서울에서 강릉 가기만 하거든요. 그걸 도시로 만들겠다. 서울에서 강릉 가기만 한 거리를 지금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550m인데 네. 그 500m 높이로 폭 200m로 한 건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고 네. 저희가 신차를 발표할 때 이제 컨셉카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데 컨셉카처럼 만들어진 차는 없지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네옴의 이제 핵심 구조물인 더 라인이라는 구조물도 아마 이제 어떤 개념 정도를 발표한 것이고 네. 실제로 이제 지난 7월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500m 높이가 높이 500m가 아니라 해발 500m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170km를 가다 보면 산을 지나가야 돼요. 예. 근데 해발 500m라는 것은 이제 바닥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높이가 점점 얕아지고 예. 500m가 넘어가면 건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170km 길이 중에 일부 구간이 끊어져 있어요. 산악 지역은. 네. 이제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제 실현 가능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 왕세자가 이제 나와서 발표한 영상을 보면 그것을 한 800m 길이로 140개 정도로 쪼개서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쭉 연결됐다기보다는 아까 뭐 말씀하신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네, 근데 네.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수주업체가 공사비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이제 그것은 이 네옴 사업이 발표된 게 2017년에 있었던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라는 네. 행사에서 왕세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때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사우디의 1년 예산이 3천억 달러쯤 되는데 5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지금 왕세자가 발표한 것대로 하면 뭐 그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네. 한 1억 달러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보는데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것은 외국 투자를 유치해서 끌어가겠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왕세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거대 사업은 사우디 공공투자기금 PIF라고 하는 네. 거기서 다 관장을 합니다. 그 PIF 총재도 해외 자금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네옴의 CEO도 올해 6월 말에 7월인가 와서 이제 그 전시회 할 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보고도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뭐 대략 70% 정도를 투자하지 않겠냐고 투자를 이제
생각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는 70%가 아니라 한 90%쯤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지금 가장 궁금한 게요. 이번 이제 우리나라랑 그 MOU를 맺고 추진하는 네네, 사업들 네. 중에 수소, IT, 자동차 굉장히 네, 다양한 네, 분야가 네,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로 인한 제2의 중동붐 우리 기대처럼 가능할까요? 위원님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사우디에서 발주하고 네.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오는 구조라면 간단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저희가 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저렇게 얘긴데요. 투자를 해야 돼서. 투자를 해야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렇다면 그 사업의 성패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는 현재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장 지금 우리로서는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동 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중동 붐을 만들어내야 할 그런 아이고,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많은 건 맞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해내야만 그렇습니다. 하는 프로젝트다.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들을 오늘 네. 위원님 덕분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인식 전문위원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